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얼굴일 겁니다. 양브로의 정신세계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신 양재진 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친동생이고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웅 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2011년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방송 활동 시작할 때 처음으로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 옆에 계신 양재진 박사님입니다. 궁금이분들 중에서는 특히 영화와 역사의 관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영화에서 정신병원이 나온 장면이라든지 광기가 이렇게 묘사된 장면을 보고 그 시대는 진짜 그랬나 아니면 그 시대는 왜 그랬어요? 뭐 이런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데우스. 그 모차르트의 일생을 그린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을 보면은 살리에리가 정신병원에서 자기가 모차르트를 죽였다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망상이라고 생각해서 가둬놓은 모양인데 이게 도대체 고문실인지 아니면은 병원인지 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새장 같은데 그냥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다든지 묶어 놓는다든지 막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1700년대는 도대체 왜 정신병원이 그렇게 생겼었고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세상에 생각을 했는지 뭐 여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정신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거의 없던 무지한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뇌에서 일어나는 질환이라는 인식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뭘로 받아들였었냐면 악마, 사탄 혹은 귀신이 씌었다라고 가장 많이 받아들였었고 사회에서 타부시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존재로서 많이들 인식을 했기 때문에 18세기까지는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들의 역할은 그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정경찰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격리시켜서 가둬놓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혹은 어떤 폐가 같은 데다가 고립시켜놓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에 대한 사회의 어떤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아마데우스의 배경이 1750년대면 당연히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거고 환자를 그냥 격리시키는 거 이외에는 해줄 게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유럽 역사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가장 험한 일을 당했던 시기가 마녀재판이 있던 시기죠. 예, 종교적인 색채에 의해서 환청을 듣고 환시를 보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탄이 들렸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거나 화형까지 당했었고요. 뭐 마녀가 내 귀에다 뭘 속삭인다 그게 지금 그 의학으로 보면은 조현병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잔인했냐면은 안구 뒤쪽으로는 뇌로 연결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눈알 사이로 쇠꼬챙이 같은 걸 집어넣어서 뇌를 다 이렇게 후비는 그게 일종의 치료였단 말이에요. 기원 전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치료가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뇌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걸 헤집는 그 기원 전부터 있던 치료란 말이에요. 1700년대까지 계속 진행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변하기 시작한 게 1800년대 1800년 정도에 필립 피넬이라는 분이 프랑스의 정신병원 원장이었는데 최초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기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쇠사슬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불과하니까 한 22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병원에 격리된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강박된 상태로 지내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 프로이드라는 TV 시리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이드와 융이 활동하던 당시에 보면 귀족들의 리조트 같은 스위스의 이렇게 성 같은 데서 양복 딱 빼입은 사람들이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현대 정신과의 어떤 개념 자체를 만든 분이 프로이드인데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반에는 분명히 이게 뇌에서 뭔 일이 생기는 건 알아요. 하지만 뇌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과학적, 영상학적인 그런 개발이 전혀 못하는 시기니까 프로이드가 뭐라고 써놨냐면 분명히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안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서 그걸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정신분석으로 이거 접근해보려 한다 라고 하면서 자유현상 기법이라는 걸 시작을 하죠. 원래는 최면을 통해서 환자의 무의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최면의 단점은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이 최면에서 나오는 게 꼭 무의식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연상 기법이라는 걸 도입해서 정신분석을 했는데 이 정신분석의 가장 큰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3번 한 세션을 1시간 잡았을 때 그거를 최소 2-3년 동안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신분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과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 귀족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유럽에는 귀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로이드가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정신분석을 이어나가는데 미국에는 귀족이 없잖아요. 대신 신흥 부자들이 있죠. 네. 그래서 유럽의 귀족들의 하나의 문화였던 정신분석을 미국에서 가져와서 미국의 신흥 부자들이 받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 유럽에서는 평민, 미국에서는 서민들이 봤을 때 부자들이 하고 귀족들이 하는 거니까 하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정신과, 정신분석, 정신과 질환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보면 동양보다는 조금 더 빨리 없어질 수 있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신흥 부자들이 봤을 때는 정신 분석을 받는 것이 일종의 이서빌리티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아직도 약간 뉴욕 사교계에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좋은 테러피스트 소개시켜줄까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테러피스트를 보러 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하고 싶어하고 가족들이 거기 꼭 가야 되냐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이제 조금 더 현대로 오다 보면은 정신 질환에 대해서 나온 영화 중에 가장 우리 세대와 우리 바로 전 세대에 유명했던 영화는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1950년대, 60년대 이때 소설에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약도 처방하고 이제 의료 체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영화에서는 치료들이 마치 그 중세기의 고문이랑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식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이드로테라피, 물에다 넣다 뺐다 한다든지 전기 충격을 준다든지 일반인들이 보기에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에서 묘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때도 상당히 정신질환을 대하는 게 좀 그런 시기였나요? 정신병원이라는 어떤 장소를 좀 장치로 저는 이용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문학적 장치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억압되어 있는 사회였고 결국에는 그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는 자유에 대한 얘기잖아요.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극적으로 묘사를 한 것이지 그 당시 치료 분위기 자체나 이런 것들이 비인간적이진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 나오는 굉장히 센 간호사 있잖아요. 수간호사. 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치료적인 어떤 접근 자체는 과도하게 억압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신과 의사가 되기 전에 사실은 그거를 좀 보게 하거든요. 그 영화에 대해서.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좀 더 인간적으로 인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되는데 실제 치료 환경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그 당시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 구식들이 많지만 세팅 자체에 대해서는 접근 자체가 막 다른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은 많이 들고 정신병원이 그런 게 아니라 사회를 그냥 정신병원의 한 단면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넣고 그거를 극적으로 이용했다라고 저는 좀 느꼈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아마데우스하고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가 감독이 같잖아요. 예. 밀로스 포만 체코에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억압을 받다가 미국으로 망명 온 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제의 어떤 억압, 강압적인 분위기, 사회 시스템에 대한 반기, 인간의 자유 뭐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장치로서 정신병원을 이용했다라는 거는 당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또 하나는 결국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난 게 1940, 50년대부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항우울증 약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항불안제 약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항정신병 약이 나왔는데 최초의 항정신병 약 그 뻐꾸기 둥지에서 보면은 핑크색 약 먹잖아요. 조현병에서 쓰는 시피젯이라고 하는 그 약이 처음 나온 정신병 약인데 그게 1960년대에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행되던 치료들이 전기충격요법이라고 ECT라고 하거든요. 일렉트로 컴펄시브 세라피라고 그러는데 들으면 되게 무서워 보이죠. 전기충격을 가한다. 제가 저 레지던트 할 때까지도 사용하던 거였어요. 반복적으로 재발한 악성 우울증, 약발이 안 되는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카타토니아라고 그래서 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현병 타입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환자들에게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였어요. 이게 막 영화에서는 이게 하면 막 이러는데 사형당할 때 전기 의자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실제는 이제 수술방에 가서 하게 되고요. 전신 마취하고 근육안제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안전하게 하게 돼 있어요. 네, 환자는 통증을 못 느끼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당시에 인슐린을 과량 투여하면 저혈당에 푹 빠지면서 사람이 의식이 없어져요. 의식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서서히 혈당을 올려서 의식을 차리게 되면은 정신병적 증상들이 굉장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 치료가 제일 잘 나온 영화가 뷰티풀 마인드. 레시 박사가 처음 입원했을 때 결박을 한 채로 주사를 놓고 마우스피스 같은 걸 씌운 다음에 막 경련하잖아요. 그거 이제 사람들이 전기충격요법으로 오해를 하던데 그게 아니라 인슐린 인듀스드 코마 세라피예요. 실제로 많이 행하던 치료였었고요. 물론 좋은 약이 나오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치료죠.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묘사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동에 들어가는 그런 설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뷰티풀 마인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분 중에 한 명의 마인드가 점점 이렇게 망가져가는 그 과정을 그려가지고 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했던 약간 그런. 그럼 그 영화에서 묘사되는 병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환청과 이제 셀프 토킹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증상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존 내시가 이제 거기서 보이는 것이고, 환청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특정한 인물이 나한테 말을 할 수가 있고 생각하는 게 나한테 들리는 식의 환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랑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와 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 FBI가 자기를 뭐 추적하고 있다 이러면서 차가 쫓아온다면서 막 도망치고 막 이런 장면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피해망상이죠 사실.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사람과 관련된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속이려고 연극을 하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 느껴요. 이제 환자분들은 누가 나를 위해서 TV에서 방송을 해주고 있고, 연예인 한마디 하는 게 나한테 하는 말이고, 검은 차가 오늘 3번 보였으면 나를 계속해서 미행하고 있고, 관계망상, 피해망상,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잘 짜집기를 하셔가지고 자기만의 세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딜루전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분들이 많은데, 존 내시 같은 사람도 기본적인 지능이 많고 상식이 넓다 보니까 그런 게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계관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뭐 FBI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고 쫓고 있다라는 피해망상 증상과 합쳐지면 왜 나를 쫓고 있는지에 대한 논리를 이유가 논리가 딱 아. 만들어지는, 자기 나름 논리가 이제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현병 증상이 진행되고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지성이 황폐화되는 게 있어요. 행동 자체도 느려지는 게 생기고, 당연히 뇌의 기능이 죽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음모론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교육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오픈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존 내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존 내시는 그런 프로파일이 전혀 아닌데도 빠질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음모론에 빠지거나 아니면 음모 이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육이 덜 됐거나 저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아니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좀 보충을 하자면 존 내시 박사 진단명은 조현병이죠. 조현병이라는 게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는 신드롬처럼 어떤 질환군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같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편집증형 조현병은 증상 자체가 굉장히 구조가 잘 돼 있어요. 들으면 그럴듯한 얘기들로 증상이 만들어진 분들도 있고, 디스오너가 올가나이즈 타입이라고 이거는 도대체 뭔 증상이야 할 정도 증상이 아주 그냥 되게 비자하고 되게 후진 분들도 있고요. 카타토니아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같은 동작만 계속 반복하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정신건강의학과가 다른 과랑 다른 게 혈액검사라든지 영상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환자가 보여주는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내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현병은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양성 증상, 없던 게 생긴다고 해서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데, 첫째가 환각, 제일 흔한 게 환청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환시, 남들 눈에 안 보이는, 자극이 없는데도 내 눈에 뭐가 보이는 거, 이런 것들. 뷰티풀 마인드에 보면은 혼자 막 너는 가짜야 그러면서 막 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이제 전형적으로 그 환청과 싸우는 전형적인 셀프 토킹의 모습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양성 증상은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딜루전이라고 하는 건데, 그릇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환자들이 망상을 믿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사는 곳이 지구고 지구는 자전을 하고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우리가 이거 그냥 팩트야라고 믿고 있는 정도의 세기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거나 설득을 해서 그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성 증상인데, 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표정이 없어지고, 감정이 없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뭐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죠. 씻지도 못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외부 생활 단절되고, 대인관계도 다 깨지고, 방에만 처박혀서 고립돼 있는. 그 조현병에서 요 얘기 꼭 해주고 싶은 게, 처음 시작이 이제 존 내시 박사가 대학원 들어가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영화에. 근데 그때 보면 누가 봐도 존 내시 박사가 천재지만 뭔가 이상한 걸 느껴요. 대인관계에 되게 서툴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천재라면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오드한 모습이잖아요. 발병 이전에 일종의 전구 증상일 수도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조현병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조현병을 앓는 분들 중에 대부분 그 발병 이전의 성격이 좀 그런 성향, 아니면은 전구 증상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상과 환청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으로 이제 자기가 대단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면서 자기 나름으로 그걸 채워나가는 거예요. 나를 너무 위해주는 친구도 있고,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나를 조금 쫓는 누군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좀 디펜스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뷰티풀 마인드를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약간 불안정한 천재가 너무 선을 넘어가가지고 헷가락하는 얘기인가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조 증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조현병이라는 병의 여러 증상을 어떻게 담고 있고 그 안에 나오는 치료가 뭔지까지 알고 보니까 집에 가서 오늘 한번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뷰티풀 마인드는 존 내시가 아니라 그 와이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옆에서 계속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발병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지켜준단 말이에요. 아, 이 와이프 얘기가 뷰티풀 마인드구나라고 저는 마지막에 이해를 했었죠. 그 안에 지지와 희생이 없었다면은 존 내시라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교수로서 훌륭한 사람으로서 노벨상 수상자로서 살 수가 없었어요. 결국 훈훈하게 가족의 지지와 사랑으로 노벨상까지. 예. 의료의 역사를 중심으로 영화를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고요.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독특한 퍼스널리티가 그려진 영화 중에서 우리 그 양브로 박사님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거를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영화가 있으면 아래다 남겨주시면은 참고해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형한테 부탁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재미있는 문화, 역사 이야기, 지식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양브로의 정신세계 두 분이 현대 생활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도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